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적용 식재에 대한 과목을 수업을 하겠는데요. 참 전에는 이 식재 과목에서 대부분 우리 뭐 적용 기사하고 산업기사 응시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할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은 사실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 과목도 좀 고득점을 도전할 만한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는 학명으로 물어본 것이 5문제, 6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뭐 평균 5문제가 나올 정도였고, 또 뭐 어떤 보기나 이러한 것까지 하면 7, 8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학명을 모르면은 이 과목에서는 고득점이 힘들다, 뭐 꽈락만 면하면 된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학명을 그렇게 중시한 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학명을 뭐 중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학명이 한 문제라도 덜 나오고 뭐 3문제 정도만 나온다든가 2문제 정도만 나온다 하면은 이것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학명을 외우는데 시간이 우리가 조금 뭐하고 번거롭고, 또 이 라틴어를 하다 보니까는 발음 자체가 영어 발음하고는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기사 같은 경우는 2, 3문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조금 가볍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재 일반부 시작하면은 이제 이 뭐 건축적, 공학적 뭐 이런 기능이 있죠. 첫 번째 이제 건축적 기능으로 시작하면은 사생활 보호. 대체로 수목의 높이가 높고 조밀할수록 그 사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해서, 우리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차폐식재라든가 가림식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 구성을 할 때 어떤 분할해서 좀 막힘, 그러한 것을 추구할 때 이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음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아니고, 그런 뜻에서 이제 이런 공간 건축적 기능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쭉 산책길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벤치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는다 하면은 이렇게 조금 어느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사생활 보호 구역 보호하는 그러한 식재로 보시면 되겠지, 무작정 그냥 아주 다 막아놓은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폐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력적이지 못한 대상을 가리켜 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다,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있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에 뭐 관사나 인게 배기 싫다는 뜻이 아니고, 보면은 이제 뭐 소리라든가, 그죠? 이러한 경우에 학교가 아름답지만 도심의 학교는 아름답지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차폐식재를 한다든가, 또 이게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일부 시설은 좀 자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배기 싫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폐식재를 해서 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는데, 소극적인 것은 이제 시야 같은 경우를 가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좀 적극적인 그러한 것 같은 이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할 정도로 높게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간 분할, 이것은 뭐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A 공간하고
비공간화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건축적 그러한 식재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만일에 어린이 놀이터 구간이다 하면은 여기를 펜스를 치는 것보다는 여기 나무를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이 공간에는 어린이 공간이로구나. 또 이쪽에는 휴식 공간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간 분할로 보시면 되겠죠. 또 언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단어 많이 안 써요. 공원에도 들어가지 마시오. 전에는 이제 모든 밭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이 팻말이 그 뭐 일정 간격대로 이렇게 꼽힐 정도가 됐는데 아마 2000년 이후 들어서는 그런 팻말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문화 수준, 의식 수준도 높아졌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공원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70년대 그 막 그냥 굉장한 경제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을 치르고 강점기 지나고 어쩌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자녀는 이제 많이 이제 베이비 세대가 돼가지고 많이 낳게 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공원 문화 이런 것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뭐 신도시 신개발 뭐 이러한 것이 이루면서 이제 공원 소공원 뭐 그리고 지역에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한 공간 분할적인 것도 그 공간에서 뭐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편할 대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가 놀 때도 저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공을 차서 넣는다든가 이러한 개념이었으니까는 지금 와서는 이제 정확히 뭐 이런 이런 지역을 할 때 이제 공간 분할적인 것이 어디에 건축적 이용 효과에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식재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식재하고 대부분 지금은 뭐 해양목 가지고 이렇게 녹지지대하고 뭐 언로하고 또 어린이 그 공원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공간 분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진적 이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오솔길로 이렇게 나갔어요. 오솔길로 쭉 산책을 하러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관이 나타났어. 이것을 갖다가 점진적 이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상징 탑을 만들었다든가 환경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점진적 이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목의 경관의 틀에 짜이거나 시야를 제한된 시선을 유도 효과로서 식재 그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지남에 따라서 경관이 점진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것은 이제 건축적 하나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 될 그러한 그 식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학적인 것을 보자 하면은 식재에서 이제 토양 그 침식 조절하는 것이죠. 식재를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이 침식이 되지 않고 밀림이 안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림 쪽으로서 얘기한다 하면은 저기 뭐예요? 땅이 밀려가지고 완전히 폐기하게 된다든가 뭐 이렇게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러한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뭘로? 나무로 이제 어떻게 한다?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서는 저기 뭐 산사태까지는 날 수가 없겠지만은 밀림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큰 밀림이 아니라 소규모 밀림. 뭐 이렇게 이제 마운딩을 쭉 만들어 가지고 수목을 심었는데 일부 수목이 죽어 가지고 이렇게 땅이 밀리는 그러한 현상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식물을 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다? 이런 토양의 침식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빗물이 떨어서 지표면하고 만나는 것하고 또 나뭇잎이나 나무 줄기나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거랑 조금씩 틀릴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에서 음향 조절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방음 식재 뭐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죠? 방음벽을 만든다라고 보다는 물론 이제 그만큼의 그 완충 공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소리를 잡는 데에서는 그 우리 방음 식재를 했을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소리가 그 발생지가 여기였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음향의 그 데시벨 소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방음 그 소음을 조절하는 그런 건데 뭐 식재 높이라든가 입지 폭 그다음 식재 밀도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식재는 크고 친밀하고 폭은 최소 7에서 8m. 자, 이게 이제 도심지에서는 제일 문제가 이렇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넓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절 효과에서는 수간의 지면에 거의 다 닿고 지면이 밀생한 상록수가 높수록 클수록 좋다 그랬는데 이제 상록수가 좋은 것은 겨울에도 이제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또 상록수가 거의 이제 없어요. 예, 심을 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침엽 한렵수 밖에는 또 없으니까는 그런가 되는데 또 겨울이라고 하면은 있잖아요. 중부지방에 이제 주거시설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창을 개방해 놓고 쓰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방음 식재를 음향 조절하는 그런 방음 식재를 할 때 이제 그 저기 입이 적은 상록 교목을 상록 침엽 교목을 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단일 수목을 식재는 고음 저음 조절 효과가 있으나 중음 조절 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혼식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혼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어쩐다 소리가 이제 발상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산에 가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쭉 해서 울려 가지고는 되돌아오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부딪히고 하면서 그 소리의 음의 크기 고음이나 중음이나 이런 것이 깨지는 형태에 부딪혀 가지고 그러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단일 품종보다는 혼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대기 조정 기능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뭘로 구분된다고요? 공학적 이역 효과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른 얘기로 한다 하면은 이것은 먼지까지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미세먼지라고 한다 하면은 지금 근래 들어서는 우리 제일 환경 문제, 우리 생활 문제에서 제일 크게 대두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잘 잡는 수목,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기 오염 정화를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전에는 이제 대기 오염 쪽으로 갔고, 근데 대기 오염하고 미세먼지 안에서도 대기 오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갱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주 그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만일에 중국에서부터 넘어온다 할지라도 높은 상공을 통해 가지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된다 하면은 대기성 뭐 정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같이 여기고 혹시 미세먼지에 좋은 그러한 수목들을 분류하시오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대기오염에 강한 그러한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로부터 가스를 제거하거나 그렇죠. 부유물을 뭐 침착 붙이거나 아니면은 흡수하는 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에서 섬광, 이거 빛이죠. 그죠? 예. 두 개는 뭐 같이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적절한 높이의 지엽이나 밀도를 지닌 수목으로
강원의 수강의 지점 사이에서 식재하는 게 낫고, 가까이 식재할수록 뭐 어떻다? 차강 효과가 있다. 햇빛이 덜 비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우리 간단한 예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녹음수를 이렇게 심었다고 한다 하면은, 낮게까지 지엽이 있는 녀석이 그 햇볕에 차강 효과가 더 높은 것이죠. 그 다음 반사도 직사광 반사체에 도달하기 전에 반사체와 관찰자 사이에 차단 기능을 하고 위치 선정에 따라서 현재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두 가지는 어쨌든 빛이나 이게 반사 형태니까는 같은 맥락으로 공학적 이용 가치 이렇게 이용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행 조절 같은 경우는 식재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이것은 유도 식재 해가지고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식재 높이가 90에서 180이 되면은 통행 조절이 매우 효과적이고, 180 이상이 되고 지엽이 밀도가 높고 통행뿐만 아니라 시선 조절 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울타리를 만든다든가 금지를 지키게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우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이런 데 보면은 선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만일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110km도 오다가 여기에서 50km 줄어들고 여기서 30km로 이제 뛰어내는데, 우리는 고속도로 탄다 하면 쭉 일자로 가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선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데 식재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 또는 통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선의 조절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통행 조절의 목적이 적어도 식재 후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지가 서로 얽혀 자라는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보면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데 서로 이제 이렇게 겹치게 돼 가지고 더 이상 나가면 내 차하고 저기하고 부딪히겠구나라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로 기상학적 이용 효과 같은 경우는 복사열을 그 지엽에 친밀한 수목을 시해 가지고 그늘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효과. 자, 우리 그 방풍 효과죠. 그죠? 예, 바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밀도를 이제 높이게 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바람의 그 세기를 갖다가 점차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재 높이는 가장 중요한 건데, 높이에 의해서 방풍 거리를 결정하는데, 방풍 식재에는 고밀도, 중밀도 식재가 더욱 효과적이고, 방풍 효과가 미치는 거리는 바람먹이 높이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식재 높이의 5배의 수평거리의 방풍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설계할 때 이미 위에 부분은 5에서 6배, 밑에 부분은 25배 정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풍속 감속하는 데는 30회가 이제 수평거리에 이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25배에서 30배 정도, 위에는 5에서 6배 정도의 효과를 누빌 수 있는 것이 우리 방풍 조정 그 식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는 것을 막아버린다? 완전히 막아버린 아니죠.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바람에 근원이 되는 데에서부터 적은 나무, 그 다음에 중 이렇게 해서 큰 나무를 이렇게 식재해서 처음에 부딪히고 이렇게 최대한 이것을 약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위에 부분, 높은 부분, 그 다음에 아랫 부분의 효과인데, 이거 이제 아랫 부분 같은 경우는 30배까지도 이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수 조절. 강우의 수관을 통과한 동안에 상당한 양의 빗물이
옆에 모임으로써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수간의 하부에 강수 조절을 하는 기능이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물 자체가 스며드는 양하고, 그렇죠? 땅에 스며드는 양하고 그 애는 바로 흘러내려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가 수간에 이제 묻어 있는 양, 그 다음에 스며드는 양, 이게 이제 강수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양이 얼마나 크냐면은요. 몇 해 전에 이제 수원 그의 영통에 있는 느티나무가 강우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예, 착 넘어졌어요. 용조대왕이 화성 쌓을 때 뭐 어떠한 전설을 가지고 있던 나무였는데, 그만큼 식물 입에 머금고 있는 물량이 그만큼 어떻다 많다는 얘기죠. 예. 나뭇가지가 찢어질 정도도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목들은 그럴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다. 보슬비가 계속 온다. 햇볕도 안 난다. 그러면은 약간의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내가 안고 있는 이 물량을 어떻게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을 것 같아.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우 조절,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온도 조절은 최근래에 이제 우리 여름 한 날씨가 42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이변이 있었어요. 예. 42도까지. 그러니까 도심지의 지표 온도는 50도에 가까운 이제 온도가 났죠.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 가로수가 있는 지역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으면서 여기에는 또 생울타리가 있는 지역을 했더니, 그리고 가로수도 없고 그냥 맨 인도 이런 세 군데인데 이게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씩 난다고 그래요. 5도 이상씩. 그러면은 아무것도 식재되지 않은 데하고 가로수가 식재되고 생울타리가 식재된 데는 10도 차이 정도가 난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니. 바로 이게 바로 온도 조절 효과고, 그래서 이제 증산 활동을 해가지고 그 식물들 같은 경우는 온도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그냥 한 번에 확 합격해 하셔가지고 이 큰 일들을 전부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 이역 효과 해가지고는 참 맛있게도 먹고 있네요. 그죠? 예. 특히 이제 이러한 조각물을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예쁘게 깎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반사적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식적 물로 만든 수벽도 가능하고, 이러한 동물들을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도 미적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물 식재할 때, 이제 설계할 때 이런 유도 식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학적, 그 다음에 공학적, 그죠? 그 다음에 기상학적, 그 다음 미적 적으로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거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식의 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형식 식재, 자연식 식재, 그 다음에 자유식재, 이렇게 3가지로 우리는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형식 식재는 대부분 보면 일정한 규격에 맞게끔 배치해서 식재하는 것이고, 자연성보다는 조용성에 더 먼저 특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식은 위치가 이제 입구의 항구로 이렇게 정형수로 심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점식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식은 서로 어떻게 마주보게 이렇게 식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보면은 동 형태로 식재하는 거고, 정연한 질서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때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식은 이제 우리 가로수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로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6에서 한 10m 간격으로 쭉 이렇게 심는 것을 우리는 열식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식재. 집단식재는 먼저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책의 그림에 있는 집단식재, 이건 이제 군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 군식. 근데 이 군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식재를 하던가 동그랗게 판 식재하든가, 이것은 두 개 다 집단 식재이면서 군식이면서 정형적 식재에 해당되는 거고, 조금 이따 이제 배우시는 자연 풍경식 식재에서는 같이 모아 심기라고 그러고 군식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단어 하나 차이단 말이죠. 근데 시험 출제 낼 때는 좀 혼동되게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이건 이제 자연식 군식이겠죠. 자연식 식재 할 때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심었으니까 군식이고 모아 심기잖아요. 그래서 정형식의 그 뭐 집단 식재, 모아 식재, 군식 이거다고, 그 다음에 자연식의 이거다고는 조금 구분해 주시자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은 이제 무더기로 이제 심는다, 그러한 그리고 한 덩어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원 입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표본 식재를 한다고 해서 대식을 하고, 또 여기에다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을 제대로 해가지고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식재를 하면은 바로 정형식 식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에 얘기하는 교호 식재는 있잖아요. 자, 나무를 일렬로 이렇게 배치한 것을 우리가 열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이에 엇박자의 길을 해서 두 개 이렇게 심는 것을 우리는 교호식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죠. 생울타리 식재라든가 아니면 방풍 방음 식재라든가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긋나게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기하학적 식재는 이제 그 미로 같은 경우나 자수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 평면하단 할 때 나왔던 것이 이제 우리 뭐 미로라든가 그 자수하단이죠. 그러니까는 자수하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식물로서 모양을 만든다, 이거죠.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 그 영국에 우리가 매듭하단 하단 할 때 바로 자수하단처럼 이렇게 식재하는 것을 기하학적 식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형식 식재를 우리가 크게 나눠서 지금 6가지로 나눴는데, 기하학적 식재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책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있으니까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자연 풍경식 식재 보시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에 가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상의 식재 방법으로 평면 구성보다는 입체 구성에 중점을 더 두고 있고, 수목의 자연미를 갖다가 강조한 식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대칭 균형 식재 기법과 사실 식재의 기법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어느 산에 갔는데, 나무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이렇게 커져서 똑같은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더라,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죠?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우리 자연 속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손이 닿았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뭐 서로 대칭을 된 대식이 있다든가 뭐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연 풍경식 식재는 보면은 이제 부등변 삼각형 식재라고 해가지고, 자, 큰 나무를 식재하고 작은 나무 또 중간 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역삼각형, 부등변 삼각형의 그러한 이제 꼭지점에 해당되는 위치의 식재, 이런 것을 갖다가 부등변 삼각형 식재라고 그러고, 임의식재는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임의식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등변 식재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삼각망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식재를 임의식재라 한다는 얘기죠. 네, 부등변 삼각형이 여러 개 나와 있을 때는 이건 이제 임의식재고, 자, 모아식재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모형이 모아는 심는데 기하학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자연 풍경식 식재에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는 이제 수영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수목을 무더기로 이제 식재하고 357 구류의 홀수로 한다는데 이러한 개념보다도 그냥 형태가 좀 다른 그러한 형태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의 산철쭉 식재를 할 때도 보면은 입구 쪽에는 아주 정형 그러한 모습을 내지만은 뒤에 이제 자연 풍경식 식재를 한 곳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모형이 많이 틀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간목의 꽃이라는 것은 너무 뭐 홀게, 그러니까는 적게 있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한 송이 한 송이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적은 꽃들은 어떻게 한다? 뭉쳐서 모아서 심어놓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식재라는 것은 의도의 경관을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의 후방에 식재해서 조성하는 것이다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환경 조형물을 이렇게 뒀다가 하면은 이렇게 식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경 식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군식, 모아신기나 군식이나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목에서 경관의 중심의 존재가 되는 경관을 지배하는 경관목을 식재하는 방법이다 해서, 자연 식재로 뭐 이렇게 쭉 나무를 식재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다 이제 포인트 식재 같은 경우를 하는 것이 이제 주목 식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색상이 다른 거라든가 모형이 다른 거라든가 이러한 것을 식재해 줌으로써 이제 좀 더 돋보이게 한다든가 지루함을 없애게 한다든가,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하라고 그런다 하면은 아주 쉽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겨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표현 능력이 이제 조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봄에는 뭐 꽃 피는 거 갖다가 넣으면 되고, 여름에는 여름 꽃 피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그 실록, 그렇죠? 그럼 가을은 단풍이 이렇게 하는데, 겨울 표현하기는 역시 이제 뭐 눈하고 관련 있는 식재나 이럴 때는 포인트 식재, 주목 식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식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이제 구미 각국에서 시작된 자유식 이제 조경량식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공적이면서도 선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그 다음에 재료의 국부적 배치를 하고 대칭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정형식 식재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배치하면서도 또 불규칙적인 자연 풍경식 식재와 다른 독립적인 양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은 큰 비중을 둔 그 단순 명쾌한 현대적 기능미를 갖추고 있고, 무의미한 장식을 배제하고 직선 또는 그 형태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유식재의 수법 보면은 사용하는 수목 종류가 적어지고 혼식을 피하고 이제 한 가지 종류를 심는다는 얘기고, 교목이나 간목이나 경관 구성하는데 수간 아래 위에 시야에 트인 것을 좋아하고, 식재 양식으로 본다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형식, 필요에 따라서는 또 자유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새로 식재 양식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식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를 혼성되어 있는 그런 식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락 식재 해가지고는 군락 식재에서는 이제 뭐 현존하고 있는 잠깐만요. 그렇죠. 군락 식재, 여기가 개념이 있네요. 자, 도시 자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모방하여 재현하는 식재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군락이죠, 그죠? 한 가지만 이렇게 내는 뭐 단수림도 있고, 그다음에 혼혈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인간하고 자연하고 자연성하고 두 개를 같이 섞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조경식재에서는 생태학적인 사고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산림공원이나 자연공원의 면적을
넓은 경우에는 식재 방법이다 해서 이런 군락 식재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설계 방법은 이제 현재 식생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야 되겠죠. 군락의 기본 단위에 군집의 돋보기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재 나무의 크기라든가 각기 생활형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고, 자, 구루수 배부는 군락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수정들을 위주로 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로 군락 식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턴 우리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단식, 열식에서 정형식 식재, 그 다음에 자, 이 누비 식재라는 것은요, 예, 자유식재에서 우리가 이제 누비 식재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고속도로 중앙 분리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런 형태로, 예, 이렇게 식재를 해서 상호 그 차선에서 햇볕이 이제 안 뭐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루비 식재라고 그래요. 네, 루비 식재. 뭐 번개 식재는 뭐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꺾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제 번개 치는 모양처럼 식재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베바형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런 형태의 가까운 이제 식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치 식재는 이제 각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예, 각이 주어지는데 뭐 제가 그림을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어떠한 형태가 주어지는 거. 이건 번개 모양이 돼야 되고, 이것은 이제 어떠한 그 땅의 바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돼야 되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재를 이제 절치 식재라고, 아니 자유 식재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고속도로에서 제일 많이 쓰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보면은 이제 여기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리게끔, 비례되지 않게끔 그렇게 식재 모형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양, 식생, 식물은 있잖아요. 집된 한꺼번에 모여서 살죠. 그죠? 그리고 구성 단위를 식물의 군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식생을 먼저 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양이 나오고. 그래서 식물군은 성립했다는데, 외적 요인은 이제 뭐 기후 요인이라든가 토양 요인, 그다음 생물학적 이러한 요인을 들 수 있고, 어떤 땅에서 식물 군락이 시간 변이 과정을 걷는 것을 우리가 천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뭐 초본성 1년초, 그다음에 단연초, 그다음에 가서 뭐 소관목, 그다음에 대간목, 그 다음에 양수, 음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극상림, 이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천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1차 천이, 2차 천이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떠한 도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산불에 의해서 파괴된 지역에 나타나는 천을 2차 천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사이에서는 경합이 있으나 생존상의 요구 조건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식물 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공존이라고 한다. 식물, 동물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공존도 있을 수가 있고, 공존은 이제 극히 뭐죠? 서로 성격이 다른 녀석들이 와서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합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햇볕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또 에너지, 땅속에 있는 에너지를 놓고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식물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식물에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외적 요인, 기후적, 토양적, 식물적, 그 다음에 기후적 요인은 기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선, 수분, 바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온, 특히 기온이 뭐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영하 9도, 20도 막 떨어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급작히 뭐 부산 지역이 5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2도, 그러면 부산 지역은 좀 피해가 심하거든요. 이렇듯이 이러한 것이 이제 뒤따른다고 보시면. 토양에는 토질, 수분, 그 다음에 토양 동물, 미생물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뭐
땅강아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렁이도 있을 수도 있고, 동물. 그 다음에 토양은 미생물 서식지죠. 그렇죠. 미생물이 많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식물에게 굉장한 도움을 대주고, 또 자기네들끼리 미생물끼리의 싸움을, 번식을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식물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생물학적에서는 벌목을 한다든가 경작을 한다든가 단합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성격으로 그 군락의 환경적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합, 개체 간의 동종 간의 경합으로서 우점종이 발생한다. 식물 경합이 있잖아요. 뭐 우리 인간들, 동물들의 경합처럼 이것도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경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 간의 어떠한 간의 경합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점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존은 이건 서로 살자는 얘기죠. 일치하는 식물끼리 하나의 기반으로 공동적으로 이용해서 사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 구분, 자연 식생. 이건 뭐예요? 인간의 뭐 어떤 영향을 잊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생이겠죠. 자, 온식생,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이전의 자연 식생. 우리 복온 그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바로 이거죠. 인간이 간섭했은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복온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 대상 식생 같은 건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대치되는 식생 해가지고 인간 생활의 영역 속에서 현존하는 부분을 식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잠재 자연 식생은 변화된 입지 조건하에서 인간에 의해서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되는, 예상되는 그러한 자연 식생을 잠재 자연 식생이라고 한다까지 식생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가겠습니다. 토양. 자, 그 토양에서 있잖아요. 예. 부식질 토양, 풍부한 팽연도 우리 기억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얘기냐면 있잖아요. 우리 수목이라든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토양이에요. 제일 식물들이 잘 자라는 재배가 아주 쉬운 그러한 토양을 우리는 팽연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식물, 다시 말해서 유기물이 풍부한 팽연토가 이제 제일 식물 살기에는 적합한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식물에는 투수성, 물이 통과하는 거, 통기성,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배수성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이 빠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는 pH로 가는 한 중성이 가까운 것 해가지고 어떠한 산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pH 단어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 중성에 가까운 토양들이 식물들이 제일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질소인 칼륨에 필요한 성분을 고루 포함돼서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토양들이었다.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입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자갈은 2mm 그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조사 이제 2mm 이하에서 0.2mm까지, 그 다음에 세사, 그 다음에 미사라는 단어 많이 쓰죠. 우리가 불었을 때 또는 불지 않고 가서 숨만 쉬어도 날릴 수 있는 입자로 보시면 되겠죠. 점토질에서 이제 물이 건조시켜 버리면은 바로 어떻게 한다? 0.002mm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점토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성, 식토. 자, 이건 뭐예요? 점토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것은 바득.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근데 바득 있는데 이것은 점토하고
바득하고 섞어진 것이고, 양토가 이거 비우고, 이게 이제 바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득하고 모래하고, 여기가 사토니까 이제 모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력지 같은 경우는 뭐 농사도 되지 않지만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이제 거의 지탱 못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것은 식, 양, 사, 사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아마 그 언저리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보시자 하면은, 자, 이건 뭐 무기물 해가지고 이렇게 썼었죠. 50 가로 열고 5% 대 25 대 25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이 이제 공기의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분의 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5%. 이것은 이제 5%라는 것은 유기물의 양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입자를 단독 흩어진 상태에서는 보다 크게 뭉쳐진 덩어리로서 이 때알 구조가 이루는 것이 준한다 해서, 때알 구조는 여러 개의 광물질이죠. 그러니까 흙 덩어리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국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크다 했는데, 때알 구조가 이제 그렇고 뭐 판상 구조에서 이렇게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양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한번 보셨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 생육의 알맞은 입단 조건은 1mm에서 5mm 정도 돼야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토양 수분 지나치면 어때? 습해가지고 나무가 죽고, 건조하면 또 건조한 대로 식물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건조하면 이제 이런 흡수가 지장을 주는 게 되는 것이죠. 건조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평합에 의해 가지고 기공이 좁아지고, 이산화탄 흡수량이라든가 이게 적어서 이제 강합성 작용이 저하되는 그러한 것이고, 수목이 잘 자라지 않게 되는데 한계점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은 이제 뭐 위조 현상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수분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이제 여기 하합수라고만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출제될 때는 결합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조 좀 해주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PF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수준, 물이 이제 그 높이에 대한 대수값을 우리가 낼 때 이제 PF 이렇게 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런 PF 값이 이제 결합수 같은 경우는 7.2 0 이상이고, 이제 이때는 이제 물론 가을 했을 때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 물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토양에 결합되어 있는 물인데, 이건 떨어지지 않고 토양 속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형태죠. 그 다음 흡수수, 이것은 이제 토양에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서, pH가 이게 4.5에서, PF가 4.5에서 7.0까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떤 물리적 힘이나 이런 것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을 흡수수라고 그러고,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바로 이거였죠. 모세관수는 토양의 소극적인 안에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으로 보유되는 것이며, 식물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다 해서 PF 2.7에서 4.5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수는 있잖아요. 2.7 이하의 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건 자유수 또는 중력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침투수, 정제수, 지하수 등에 해당된다는데, 이건 이제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7.0,
7.0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PF가 이제 4.5에서 7.0까지 우리 것만 외우신다 할지라도 2.7에서 4.5 사이에 있는 PF, 이것이 이제 그 수주의 높이에 이제 대한 대수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외우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 수분에 있어서 자연 보수력 같은 경우 비가 온 후에 어떻게 중력수가 제거되고 땅 속에 머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수력이 있어야지 토양도 토양이 식물이 잘 살 수 있겠죠. 보수력이 있는 그러한 것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조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위조점, 영구 위조점, 초기 위조하는데 이것은 시든다. 수목이 시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구 위조점이라는 것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살지 못할 때 수분해 가지고 대부분 4.3에서 4.6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단어 꼭 해야 되죠. 위조점 해버리면, 위조까지는 시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만 위조점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죽어 있는 상태라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견밀도 하면 토양의 강 밀도를 연결되는 힘의 차이를 말하며 흙이 단단한 정도에 관계되어 있다 해서 밀도 얼마나 채워져 있나 이러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증산계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증산하여 그렇죠. 증산하여서 건물질 1g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나무나 오리나무는 그 값이 적고 밤나무나 낙엽송 같은 경우는 소나무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죠? 크기 때문에 소나무나 오리나무 같은 경우는 건조지에서도 잘 자라지만은 이렇게 밤나무나 낙엽송 같은 경우는 잘 어떻게 한다? 못 자란다. 이런 이론인데 이제 증산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건조지에 잘 자라는 녀석이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었던 물오리나무 같은 경우는 습지에도 건지에도 다 잘 사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소나무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양의 공급 보시자. 토양 공기 넘어갔나요? 여기 있군요. 토양의 공극하면은 토양의 이제 전체 용적의 고체의 부분하고 그걸 뺀 것으로 물과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토양을 담아놓은 컵이라고 생각했을 때 토양이 들어가 있는 입자의 공간하고, 이거 이제 실증률 우리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공간은 이제 뭐다고 물과 공기가 들어가 있는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걸 두 개, 그러니까 공급률 더하기 실증률 하면은 이게 이제 100%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래라고 하면은 공급률이 꽤 많이 나오겠는데, 진흙이라고 하면은 공급률이 꽤 적게 나오겠네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자 하면은 입자의 밀도, 부피의 밀도를 갖다 입자의 밀도로 나눈 것을 이래서 빼가지고 100을 곱했을 때 이제 여기에 토양 공급률, 공기 실증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의 공기 해가지고 토양의 통기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경운하거나 유기물 토양 계량제를 또 뿌리보호판이죠. 이거 뿌리보호판. 그 다음에 분쇄목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기를 잘 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질도 질이지만은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흡수해서 어떤 공기구멍을 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식물은 100% 어떻게 한다? 죽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 속에서 자라는 적응한 식물들은 할 수 있는데, 물이 잘 빠지다가 어느 날 물이 안 빠지는 그러한 토양 구조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건 100%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양의 공기, 토양의 수분, 이거 중요하죠. 자, 영양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량원소, 그죠? 우리 이제 관리할 때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미량원소 해가지고, 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여기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다량원소, 탄소, 산소, 수소, 그 다음에 NPK 해가지고 질소인, 칼륨에서 비료의 3요소,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항 해가지고, 이것만 외워라. 6개는 꼭 필수적으로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철, 망간, 그죠? 아이언, 몰리브덴, 붕소, 그죠? 구리,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거 이제 다, 이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조금, 예. 하여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관리에서도 또 나오니까 해야 되고. 자, 이게 뭐죠, 이게? 예.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온 게 이게 이제 질소량이죠. 그죠? 이것은 인의 양이고 이것은 칼륨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자면은, 질소인 칼륨은 비료의 3요소이고 거기에다 칼슘을 더하면 어떻게 한다? 비료의 4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비료의 3요소를 복합 비료에서는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에 보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잔디 비료인데, 잔디에 이제 복합 비료를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기억하셔야 될 게, 앞에 것은 여기 보니까 질소가 10이고, 그 다음에 인이 4예요. 그 다음에 7이 이제 빨간 글씨로 써졌고,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입에 좋은 녀석, 뿌리에 좋은 녀석, 잔디에 꽃에 좋은 거름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3매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고토를 넣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2%는 붕소를 넣습니다. 규산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3개는 질소인 칼륨을 집어넣고 나머지에는 이제 포장 단위에서 표시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식물에 맞는 그러한 것이 생산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식. 토양 중에 유기물을 말하는데 분해되면서 식물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 중에 그 교질성을 높이고 염기성을 흡착하여 유실을 막고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여 유익한, 자, 기억하실 거 이거죠.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히 하고, 그죠? 식물 생육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식이라는 것이 유기물이 어떻게 한다? 썩는다. 이거 썩는다는 것은 세균이 들어가서 썩어내는 것이지만 부숙은 점차적으로 분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렇게. 예, 그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